정치천재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캠프의 공보특보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이 고른 금주의 컷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 주목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네. 이거를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좀 이름을 바꿔서 내년 1월에 지금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온 세수를 내년에 들어온 것으로 해서 한 10조 내지 15조 정도의 재원을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 내외의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이건 재정 분식입니다. 그러니까 분식 회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들어온 세수면 올해 세수로 잡아야지 이걸 어떻게 해를 넘겨서 들어온 거로 회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그래서 눈에 띄는 뉴스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어떤 뉴스 좀 주목하셨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2위로 밀렸어요. 네. 좀 국제적 차원에서 좀 놀아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오징어 게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국위 선양을 했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올렸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2위로 밀렸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큰 뉴스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오징어 게임의 시대는 갔고, 킹덤의 시대도 갔고, 그럼 이제 제3의 브랜드 또 만드는 문화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면모가 계속 일신 우일신 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야당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확정되고 최근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컨벤션 효과인지 아니면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렀습니다만 무난하게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지금 뭐 지지율이 꺾일 만한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추세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의견이세요? 첫 여론조사가 이제 그 당일날 윤석열 후보가 결정된 금요일날 그리고 그 다음날 이틀을 조사한 게 이제 KSY 조사였죠. 그리고 방식은 ARS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면 조사보다도 ARS 조사가 보수 진영이 이제 상대적으로 계속 높은 경향을 보였어요. 그리고 당일날 홍준표가 되냐 윤석열이 되냐라고 하는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었고 국힘 경선이 막 끝났기 때문에 큰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요 파장은 최소한 한 2, 3주는 갈 거다. 그럼 3주 지나서 선대위가 완전 세팅된 다음서부터 그때 나오는 여론조사가 좀 제대로 된 여론조사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윤석열 후보가 생일잔치를 좀 길게 할 것이다. 확실히 제1야당의 후보가 이제 분명해졌잖아요. 그로 인해서 집중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왜 물 들어올 때 노저을 하고 요때 잘해야죠. 그러다 이제 최근에 4.7 그 재보궐선거 그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 그 되고 4월서부터 LH 사건 난 한 2월서부터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한 9월 정도까지는 보수라고 밝히는 분들이 점점 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중도에서 좀 애매모호했던 사람들이 보수 쪽으로 좀 옮겨갔다. 그래서 지금은 보수는 꽤 결집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진보는 그거에 비해서 좀 느슨한 상태다. 근데 이제 이게 120일 동안 파동을 잘 타야 되는 거거든요. 2002년 노무현과 이회창이 붙었던 선거가 있는데 이회창 씨는 그냥 한 4, 5년 동안 대통령이에요. 그 야당 인사하면서도 늘 높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게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이 120일 동안 앞으로 파동의 흐름을 어떻게 탈 거냐. 그럼 이거는 전략으로 탈 수도 있고 아니면 트렌드로 탈 수도 있고 지금 높다고 그 기뻐할 일도 아니고 지금 낮다고 낙담할 일도 아니다. 제가 보기엔 방금 말씀하신 탄핵 이후에 스스로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밝히는 사람이 진보보다 적었었는데 최근에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국민의힘 쪽이 잘하거나 새로운 희망을 준 측면도 있고 그것보다도
진보라고 밝히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 경제, 정책, 교육 다 못하거든요. 거기다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도 부끄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소위 스스로를 진보라고 밝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그런 걸 두고 그거 말고도 많죠. 예, 그런 걸 두고 이제 윤석열 후보를 뽑은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사돈 낱말하시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 났으니까 잔치 한 2, 3주 더 가져가시고 예. 이제 그러면 좋은 일 있을 때 마음껏 웃어놔야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일일 일망원 이런 거 잘 관리하시고 네. 요즘 이제 3일절로 바뀌었어요. 3일에 한 번. 좀 나아졌어요, 그래도. 예, 최근 열흘 동안 뭐- 별일 없었는데요. 일단은 현재는 이제 보수가 늘어나고 있고 결집 강도도 늘어났죠. 높아지고 있다라는 예. 부분에서는 동의하셨고 뭐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론조사의 파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승세를 타는 흐름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게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20일 동안 이게 여론조사가 2주, 3주 단위로 한 번씩 요동을 칠 거예요. 예. 두 후보 다 영선이기 때문에 여의도 경험 없는 이 대통령이 과연 어디까지 잘할 것인가. 이 국민들이 예리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미래지향적인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120일 동안 누가 덜 실수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그렇다고 침대 축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공격을 해야죠. 예. 자, 다시 여론조사 좀 돌아와서 대부분 조사가 조금은 이제 비슷한 흐름인데 윤 후보가 한 뭐 2에서 3%에서 한 10% 12%까지 나온 넘게 것도 앞서는 있죠. 결과도 예. 있었고요. 15% 벌어진 예. 여론조사 결과.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눈여겨본 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2군데 정도가 이제 나왔어요. 그게 아마 상대적으로 정치 경험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줬을 수도 있고요. 그런 행정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감 아니겠는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 수 있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진보는 상대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결집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좀 막연한 인식이 있어요. 실제 보면은 불안감인데 한 보수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분들 중에 5에서 10%는 나는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만 왠지 질 것 같아. 이런 그런 생각을 결과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왔네. 제가 아니, 보기에는 단순한 수치를 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제1야당의 윤석열 후보를 이 정권에서 가만두겠냐. 선거 때까지 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잘못한 거 있어요? 불안감이 예.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불안감이라고 보는데 여러 측면에서. 근데 그게 저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게 문재인 정말 잘못이 대통령께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잘못이 있으면 이재명 후보가 훨씬 크죠. 아니 근데 저는 솔직한 심정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하세요? 아니, 지금도 그런데- 열심히 하고 그런데 계신데 보세요. 정말. 근데 보세요. 이거를 비공개로 여의도 연구소 같은 데서 뭘 물어야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우리가 믿는 대로 공작 정치를 한 사람이냐. 그리고 공작 정치를 앞으로도 할 것 같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힘 관점에서 벗어나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움직여서 뭘 했다? 이렇게 믿는 국민들이 과연 국힘처럼 많을까요? 난 그렇게 안 봐요. 그러한 내용을 정말 믿는다면 이번 선거 우리 승리입니다. 이건 패착이에요. 예. 지금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거의 최저예요. 역사상 이렇게 낮은 적이 없어요. 저도 불신입니다. 그리고 저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는 국민들이 믿질 않아요.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법원의 요직을 독점하고 또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재판 결과마저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제는 공공연하게 많은 국민들이 믿기 시작했거든요. 재판과 검찰, 법원의 분위기를 그렇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자, 재판에 관여하거나 그러면요, 일테면 가장 그 대표적인 재판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 안희정 재판과 김경수 지사 재판입니다. 김경수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는 제가 잘 아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과도 같은 동지적 관계예요. 근데 그리고 이것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주로 해나갔다? 과연 안희정, 김경수 재판을 보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을 통해 갖고 박범계 의원이 검찰총장을 통해 갖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비공식적으로
이명박 정권 때 하듯이 박근혜 정권 때 하듯이 민정수석이고 통제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가장 크게 재판거래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무죄 판결,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어졌던 판결, 그리고 그 무렵에 났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판결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런 결과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 무렵에 지금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 8번을 들락거렸어요. 근데 본인은 머리 깎으러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밝혀졌어요. 그러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무슨 이게 독립된 수사기관 재판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예, 권순일 재판관은 보수의 아이콘입니다. 예, 보수의 아이콘이고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곽상도 박영수는 수사하고 있습니까? 기본 상식 아니에요. 돈 먹은 자가 범인이다. 검찰 출신가 다 아시잖아요. 제3자 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는 아주 공식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유동규 되지도 않는 배임으로 걸어갖고 배임 건 이유가 뭐죠? 마지막 할 것을 이재명 시장한테 겨누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민주당도 그렇게 검찰 수사에 불만이고 잘못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특검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검찰 수사는 잘못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민주당도 거기에 동의하시면 그러면 보다 잘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으로 가자는 거에 대해서 받으셔야죠. 왜 안 받으세요? 그게 왜 특검에 문제가 있냐면요. 자, 나와갖고 다 그 검찰 출신, 그다음에 판사 출신, 변호사 하던 분들 아닙니까? 자기들도 옷 벗고 나서 변호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같은 업종이 같은 패밀리입니다. 3월 9일 선거 때까지 이 특검 갖고 그럼 특검을 왜 합니까? 이재명 때문에 합니다. 이거를 갖고 정치 공작으로 3월 9일 120일 동안 써먹으려고 하는 전략적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자, 특검이라고 무조건 다 잘합니까? 지금 검찰이 양쪽에서 오히려 그쪽에서 눈 부릅뜨고 우리 쪽에서 눈 부릅뜨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죠. 정치적으로 공작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검찰이 못한다면서요. 그리고 검찰은 선후배 관계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서요. 아니죠. 예를 들어.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당시 주인검사실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그 비리 관련해서 같이 이것을 하게 되면 특검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조건이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부산저축은행은 10년 전 일이잖아요. 아마 자료가 거의 다 폐기가 됐을 거예요. 뭐 검찰 그 보존 기간도 뭐 5년, 7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시 이제 박영수 그 변호사가 부산저축은행을 변호를 했고 담당 수사 총책임자가 이제 그 윤석열 아마 그 대검 과장이었을 겁니다. 그때 중수일과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산저축은행은 현실적으로 수사의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전 차라리 지금 공수처에서 인력 부족이라고 투덜투덜거리고 있는데 고발 사주와 그다음에 그 대장동 이 두 건을 묶으면 나는 충분히 논의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콜. 네. 얼마든지 콜입니다. 그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요. 그거 하시자고요. 그러면 가서 설득을 하세요. 그다음에 아니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그다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모든 조사는 1월 31일까지입니다. 모든 조사는. 그리고 발표는 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선에 한 달 전에 끝나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만약에 그리고 이 구성에 대해서 합의안을 12월 10일이라든지 아니면 11월 30날이라든지 이때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불발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70일이었습니다. 준비기간 20일. 한 번 연장 30일. 연장 안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팅을 하고 2월 10일 날 수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양쪽 다 발표한다. 이러면 가서 설득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한 20일만 더 쓰시죠. 아니요, 수사 기간을.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근데 수사할 게 남아 있는데 덮을 수는 없잖아요. 두 분의 의견이시고 두 분이 그거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니까. 권한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저는 권한 있습니다. 그 정도 넘어가고요. 자, 윤석열 후보가 지난 10일이죠. 광주 방문해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았지만 시민단체 등의 저지로 참배는 하지 못했습니다.
광주 그 전두환 씨 옹호 발언과 이제 그 개사과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이것이 정치적 어떤 명분 쌓기라는 지역사회 반발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좀 잘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대한민국 어디나 찾아갈 수 있고 또 찾아가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뭐 본인에게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고 사과도 드려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외통수였죠. 빠져나갈 길이 없었던 거고 저는 저 사과가 반쪽 사과라고 봐요. 왜 반쪽 사과라고 보냐면 광주를 어쨌든 달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 개사과 인도 개사가 그 발언이 쭉 나온 게 전두환 5.18에 대해서 미화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게 제가 캠프 분들을 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사진 나왔을 때 부글부글 끓더라고. 그러면 이게 캠프 결정입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캠프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 사과 올리고 개 주고 그런 게 알고 있었습니까? 공보 특보 답하시오.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캠프가 좀 커요. 윤석열 후보가 그 광주 항쟁을 바라보는 관점, 그다음에 호남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철학적 발현인데 이 가서 사과한다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냥 입에서 맴도는 그냥 그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한 거고 당신의 사과의 진정성 우리가 영혼이 없다고 생각해. 근데 팩트는 왜곡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그 발언은 5공화국 때 그래도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잘 썼다. 그러면서 김재익 경제수석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예. 그 발언 중에도 분명히 구테타는 잘못됐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걸 비트시면 안 되죠. 예. 팩트를. 자, 윤석열 후보가 본격 대선주자로 이제 기지개를 켠 가운데 경선 잡음도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대위 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란 예상이 나오지만 난관은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당원들로부터 나타났습니다. 당장 윤 후보 선출 이후 당심이 민심을 거스른다며 2030 젊은 층 당원들이 줄줄이 탈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2030 당원들 이제 탈당이 좀 화두였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숫자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뭐 어떤 노림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현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숫자는 공개했는데 그 숫자는 탈당한 숫자만 공개를 네. 했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들어온 숫자도 그러니까 공개했죠. 그 같은 기간에 또 입당한 당원 숫자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탈당한 숫자가 마치 순감인 것처럼 네. 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탈당한 당원보다 같은 기간 내에 입당을 한 당원 숫자가 더 많았거든요. 그게 마치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할 일은 아니다. 팩트하고도 안 맞고 예. 그럴 필요도 없다. 예. 근데 무슨 의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당만 너무 강조된 측면이 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국힘 내에서 2030의 트렌드와 2030의 의식 성향을 제대로 보는 분은 이준석 대표밖에 없다고 봐요. 그 김재원 의원도 그렇고 많은 그 기성 국힘 정치인들이 상당 부분 꼰대화된 거예요. 근데 이걸 2030 마인드에서 이들이 지금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직시해야 됩니다. 자, 들어가고 나가는 숫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20대, 30대들은 떠나면서 우리가 기대해서 무언가 일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당은 기대할 정당이 이제 안 됩니다. 무언가 허탈합니다.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느꼈고 이 친구들한테 이념과 정당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다 흩어집니다. 우리 이념과 정당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홍준표가 국힘이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홍준표가 우리들 얘기를 들을 것 재밌어서 이러거든요. 공감이 된다는. 공감의 코드를 홍준표는 갖고 있는데 나머지 꼰대들은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2030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그룹핑을 하기가 어려운 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네. 이번에 탈당한 2030 그 당원들도 각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상당수가 일종의 반페미니즘 이런 거로 좀 뭉쳐 있는 그 2030 약간 특히 남자 이대 세대들이 있거든요. 소위 이대남으로 대표되는. 근데 그 이대남들의 소위 그 요구를 정치권에서 다 받아주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젠더 갈등이 워낙
심하고 네. 그리고 이게 양쪽 다 극단적인 주장들이 분명히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질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자기네들 얘기가 잘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서 떠나는 게 분명히 사실입니다만 다 받기도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에 관한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윤 후보가 제안을 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또 역제안을 했을 수도 있고요. 선대위 구성의 문제, 이게 전면 개편이냐 아니면 기존 선대위 확대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김 전 비대위원장의 또 권한의 문제죠. 전권을 갖느냐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의 어떤 입장 차이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선거는 후보가 치르는 거잖아요. 예. 아무리 그 권한이 많이 주어진다고 해도 소위 얘기하는 정권을 그 선대위원장이 가질 수는 없죠. 두 분 간에 조율이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분명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선 그 전국 단위 선거가 들어가게 되면 그 결정 양태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크게 대별되는 형식이 이제 솔로 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꽃가만 선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솔로 선거가 더 강하죠. 후보의 개인기를 돋보이는데 후보 그 조직의 활동이 좀 서포트하는 거고, 꽃가만 선거는 뭐냐면 후보가 핸드폰이고 뭐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후자가 맞습니다. 꽃가만 선거를 치는 게 맞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솔로 선거가 맞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선대위를 보게 되면 연합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선대위에서 뭘 잘할까 하는 것도 잘 안 보여요. 윤석열 후보는 일단 정치 경력이 짧고 경험이 좀 일천하고 그러기 때문에 만기 칠남 형식이나 솔로 형식으로 이렇게 가면은 위험합니다. 김종인 그 위원장은요 무척 조직적 총괄하고 조직적 장악력이 아주 그립이 센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직을 잘 꾸려서 요소 적재적소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인데 두 분의 기질이 충돌할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임태희 의원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한 게 양자 간에 부딪힐 위험성 때문에 중간에 브릿지를 둔 거 아니냐, 범퍼를.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보통 선거 캠프를 보면 선대위원장은 명예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리고 실질적인 캠프 총괄이나 운영은 선대 본부장이 책임을 지죠, 보통은.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안 그런다는 게 문제인 그리고 거죠. 일종의 디테일한 것까지 예. 본인이 좀 챙기시려는 이런 메시지 성향들이 관리도 많아요. 해요. 메시지 그래서 관리도. 보면 그런 패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도 오셨었지만 과거에 민주당에도 계셨고 좀 민주당하고 잘 안 맞았죠. 그러니까 부딪혔죠. 네. 국민의힘하고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 맞는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반대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재호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도 반대 뜻을 표했고, 거기 이제 주요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몇몇 위원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쭉 발언했던 걸 보면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세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건 같아요. 시쳇말로 정치인들끼리 화해는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감정은 해소가 안 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전에 약간 그 감정이 갈라졌다? 이게 봉합이 안 돼요. 윤석열 후보가 머리 딱 그 숙이고 무릎 꿇고 쫓아가겠다 하면 우리가 무척 위험한 선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네. 이거는 하늘의 태양이 두 개가 떠도 안 될 거예요. 예. 무릎은 안 꿇겠죠. 예. 우리 자꾸 약 올리는 거죠. 무릎 꿇으라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뭐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섞여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그걸 조정하고 역할 배분을 해주는 건 역시 누가 뭐래도 후보의 몫이죠. 그건 후보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불협화음 없이 잘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 드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잘 조직이 잘 굴러가는 것이고,
근데 반대 그럴 생각하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아바타를 세웠는데 그분이 윤석열 후보하고 합이 잘 맞는 게 제일 우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예상을 해보면 김종인 위원장께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셔서 이제 넉 달 정도 남은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 김종인 위원장께서 대개 한 번만 갔다 오시면 성공이라고 좀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하시다가 예, 중간에 아예 그만두는 안 거죠. 할란다 예. 이래버리면 가장 이제 근데 최악의 그럴 시나리오라고 가능성은 한 하거든요. 90%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예. 한 번만 갔다 오시면 성공이다. 한 저는 이렇게 번만 갔다 올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한 5%도 안 되고요. 예. 그럼 두세 번 갔다가 이제 안 옵니다, 영원히. 예. 그러면 안 되는데요. 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